동아시아사 수특 8강 개념 4. 자, 앞에서 본 상공업과 도시 부분에 대한 자료 확인하고 갈 거예요. 완자 121쪽 자료 2번 보면은 우리 조선에 대한 요 사진들 있는데요. 나머지 것들 만상, 평양 유상, 개성 송상, 한강의 경강상인 동네 내상들 다 잘 알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경원계시, 회령계시, 책문후시, 중간계시, 중강후시, 외관계시, 외관후시 이런 것도 한 번쯤 이름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동법의 실시 이후 왕실과 관청에 물품을 공급한 상인이 공인이고요. 한강을 무대로 활동한 경강상인, 전국의 지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청과 일본을 상대로 무역을 한 송상, 명청대에는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밑에 자료 3번도 이어서 봅시다. 네, 우리 강남 하면은 청명상하도 요 정도 이제 그림 유명하지만 명청대 이 고소 번화도 이퀄 성세 자생도 라고 하는 그림 잘 기억해 둡시다. 네, 요렇게 배들이 몰려드는 그런 그림인데요. 명청대 상공업 중심지로 발전한 강남의 수저우를 묘사한 그림이네요. 그래서 이 그림, 수저우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라는 거 잘 파악해 둡시다. 네, 요 그림은 선생님이 좀 이 상업 발달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비상교과서에서 지금 나오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모습들은 쭉 봤었고요. 여기 일본의 도시 위치들 보고 가면 여기가 에도예요. 에도. 그리고 오사카. 교토. 오사카의 그 길목은 진짜 모든 물자가 모여들기 좋은 곳이겠죠? 천하의 부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시상인이 활동했던 그 지역 위쪽이고요. 휘저우 상인은 여기 아래쪽입니다. 수저우나 항저우 같은 도시들 위치도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한 번쯤 봐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특 이어서 볼게요. 네,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에 대해서는 아까 개념에서 다 설명을 했었고요. 시진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낯설 수 있으니까 이 날개 한 번만 보고 가면요. 공식적인 행정 지위를 가진 도시는 아니에요. 네, 비단과 면포 생산, 미국 유통 등 업종별로 전문화된 중소상공업 도시다. 인구도 크지 않은 10만 명 넘지 않은 규모로 명청대 강남 지역에서 많이 출연하면서 강남 전체를 도시화하는데 그렇게 역할을 했던 그런 상공업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본 조카마치인데요.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상업도시로 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카마치를 또 위주로 하면서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에도막부에서 볼 수가 있죠. 자료 플러스를 봅시다. 오사카와 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료예요. 긴 다리 7개를 지나서 오사카에 당도하니 곧 모든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다. 길 양쪽에 긴 건물 중 층층의 집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온갖 물건을 파는 점포였다. 양쪽에 막 다 그렇게 즐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에도, 길 옆에 있는 회랑은 모두 상점이었다. 여러 사람의 눈이 빽빽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오사카 교토보다는 3배는 더 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신유한이라는 사람의 글이었고요. 바다와 육지가 만나 물산이 집결하는 오사카, 그리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 도시인 에도의 발전상이라고 합니다. 조카마치 그림을 완자에서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우리 완자책 123쪽인데요. 요 그림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가운데 성이 있어요. 히메지 조카마치의 구조네요. 그리고 요렇게 약간 누런 색깔로 된 게 무사들의 거주지. 그리고 초록 색깔로 된 게 그 주변의 존인 거주지죠. 아예 농민들이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자가 요렇게 있는 해자 안에서 사는 거죠. 무사와 존인들이. 그래서 무사들을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의 아랫마을인 조카마치에 거주하도록 했는데요. 농민들은 여기에 못 살아요.
그리고 다이미와 무사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존인들이 가운데 해자 바깥에 거주하는 거고요. 존인들의 물품 생산과 공급에 힘입어 조카마치는 상공업 중심지로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18세기에는 일본 전체 인구의 10%가 도시에 거주했대요. 같은 시기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그런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수특 97쪽 하단에 있는 서민 문화도 이어서 바로 수특으로 볼 건데요. 내용이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이제 어느 나라 건지만 구분을 잘 해주면 네,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잘 봤듯이 인구는 증가하고 상공업이나 도시가 발달하면서 네, 이런 유흥과 오락,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나타나는 거죠. 일단 소설을 보면요. 명대에 등장한 게 삼국지연의, 서유기, 수호지, 금병매 등의 그런 소설이 있었고요. 홍루몽 이라는 책과 유리매사라는 소설이 청대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잘 봐둬야 될 게 바로 이 경극이에요. 이 경극 자체는 이제 베이징과 같은 큰 대도시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베이징이 또 북경이니까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경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오페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황실과 상인들이 극단을 지원하면서 더욱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요게 이번 교육 과정에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연화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네, 귀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풍습에 따라 그려진 그림인데 뭐 정월에 뭐 사악한 기운을 쫓기 위해서 집안에 붙여두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약간 민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조선 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이제 서민 문화의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문학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소설, 뭐 홍길동전을 비롯한 그런 한글 소설이 있고요. 판소리, 춘향과 신청가, 흥부가 등이 있고 형식을 파괴하고 서민들한테 조금 더 친숙한 소재를 다룬 사설 시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춤이나 산대놀이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비판적인 그런 시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양반층의 위선이나 사회 문제를 또 해학적으로 풍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면 탈춤 고르면 되고요. 미술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 그리고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민화가 존재했습니다. 뭐 복을 불러오는 문자를 그렸다든지 아니면 까치와 호랑이, 작호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풍자나 또한 비유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뭐 조선 거는 어려울 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에도 막부 시대의 존인 문화도 우리 세계사에서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면 됩니다. 네, 먼저 가부키입니다. 노래와 춤, 연기를 결합한 대중연극이에요. 뭐 무사의 복수나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통속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 통속이라는 말은 어려울 건 없고 약간 이제 고급지지 않은 누구나한테나 다 쉽게 통할 수 있는 뭐 통속적인 아침 드라마 할 때 그 얘기예요. 네, 화려한 의상과 복잡한 무대 장치, 뭐 돌아가는 무대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지금의 뮤지컬처럼. 그리고 두 번째 우키요에입니다. 네, 일본식 목파나인데 다색 파나, 여러 가지 색깔로 채색한 그런 파나이죠. 근데 이 우키요에에서 등장한 약간은 좀 평면적인 그런 스타일들이 유럽의 많은 화가들이 굉장히 환영했었어요. 뭐 고흐나 고갱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네라든지 수많은 화가들이 이제 요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서 뭐 거의 모방하는 듯한 그림도 그렸고 여러 가지 영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불라쿠 사람 크기의 인형을 조종해서 그 뒤에서 이제 조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작이나 표정 연기까지 하는 인형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문제는 요 시대의 일과 뭐 전혀 이 시대가 아닌 일들 까지 뭐 나오게 됩니다. 뭐 삼국유사가 편찬됐다거나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전혀 시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울 거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공부만 해놨으면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아울러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를 놓칠 뻔했네요. 뒤에 98쪽에 넘어가면 서민교육기관이 나옵니다. 조선의 서당은 당연히 알 텐데요. 일본의 요거까지 아울러 알아두세요. 데라코야라고 하는 일본의 서당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라코야.